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 박출판사의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 공동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 인구 이동이나 문화 교류 등의 영향으로 변화가 심화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양상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제 여기 부추 없나요? 의 부추와 정구지한단 주세요의 정구지는 같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도 지역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이 부추, 정구지라고도 쓰이고 솔, 새우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어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 오늘 국물이 시원하니 아주 좋은데요 라고 할 때 이 국물이 시원하다라는 거 진짜 국물이 차갑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원하다를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이 아니라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 때도 사용하는 이런 독특한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언어 문화를 잘 모르는 다른 나라 문화권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문화의 언어 관습이나 표현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 언어 공동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제 청소년 언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신조어나 줄임말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단점도 나와 있네요. 이제 그런 것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언어 표현을 좀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어 공동체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자,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남북한 언어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빙상 호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남한의 표준어로 따지면 아이스 하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차이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결의말 큰사전, 남북의학용어 사전 등의 편찬을 통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이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고유어, 발그레하다, 뭐 얇게 발그스름하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붉다나 빨갛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나 외래어로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진 외래어로 바꾸어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고유어는 한국어 고유의 감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표현이 많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인류의 출현 이후 서서히 발달해 오던 기술은 18세기 후반 급속도로 축적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진보하였다라는 이 글에서 이제 서서히를 더디게로 그리고 지식 덕분에를 지식을 바탕으로를 지식 덕분에로 이렇게 고쳤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전 기술의 발전이 느리고 한계가 있었다는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서서히를 더디게로 고쳤다. 과학 지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덕분에로 고쳤다. 이렇게 이제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상황 맥락과 표현 의도에 알맞게 우리가 어휘를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고 도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 도구어란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를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논리 및 사고가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로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적절히 사용하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 도구어가 학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네요. 전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전문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지만 전문 집단 외의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 집단 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일반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문으로 보기보다는 좀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높임 표현에는 이제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 행위의 대상에 따라 화자가 그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이 있는데요.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서 실현을 합니다. 또한 주격조사 깨서를 통해 실현되고요. 이제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할머니께서 주무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체를 높인 그러니까 자고 있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의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상대 높임 표현이란 화자가 이제 청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인 표현이라고 해서 높이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낮추어 표현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 요거를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십시오체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체,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객체,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를테면 사과를 주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사과를 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서술의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배다, 드리다, 모시다, 여쭈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다의 경우 드리다로 실현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깨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다 이렇게 객체를 높이는 방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은 이제 시제가 있는데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 중에 뭐가 더 앞서 있느냐 또는 일치하느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제를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되고요. 또는 이제 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이제 부사어 이런 것들을 통해 실현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죠.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의 그 시제 표지가 다르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관형사형 어미도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인데요. 선어말 어미 get이나 의존명사 이제 것 활용된 그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표현 중에 또 동작상이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제 끝났거나 결과가 지속된 완료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고 있다, 아어 가다
요거나 이제 완료상의 경우 있다, 그러니까 있다 또는 버리다로 실현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 피동 표현 확인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거. 그래서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일 경우에는 우리가 피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사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혹은 되다를 붙인 비동사를 쓰거나 이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를 사용하여 실현합니다. 이 피동 표현의 경우에는 이중 피동 표현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묻는 잘못된 쓰인 피동 표현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 보겠습니다. 인용 표현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직접 인용 표현의 경우에는 그대로 내용을 유지한 채 큰 따옴표를 넣어서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이제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일 비가 온대라고 말하셨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죠. 간접 인용 표현의 경우에는 내용을 유지를 하지만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절 다음에 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제 내일 비가 온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제가 이제 간접 인용으로 오늘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 표현도 달라지고 인용절 다음에 그냥 바로 고를 붙여서 쓴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이죠.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되며 동작을 이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이제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